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역 팬들도 알아보기 시작한 이 박사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역 팬은 뭡니까? 원주? 강의는 아니구나. 그 출장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네. 교육 같은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제 끝나고서 야 이게 수업을 맨날 하다가 내가 수업을 한 대여섯 시간 들으니까 이게 죽을 맛이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서 올라오는데 너무 졸리니까 네. 중간에 이제 편의점에 들렀어요. CU 편의점. 근데 CU 편의점 저기에 점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진열을 하고 있더라고 냉장고에. 근데 나를 보더니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건 몇 개 들고 이제 좀 계산하려고 했더니 계산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 보너스 카드 좀 가져올게요. 그리고 보너스 카드 가지러 왔더니 갑자기 얼굴빛이 바뀐 거야. 혹시 이 박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저 아세요? 그랬더니 반갑다고 자기 팬이라고. 목소리 듣고 알았나?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안가에서도 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 지나가도 저 돼지는 뭐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가장 심한 건 나고. 이 작가는 알지, 얼굴. 아까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저기 저 반바지 입은 사람 이 박사님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라고. 네. 왜? 저 돼지가 뭐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자꾸 너무 왔다 갔다. 나를 이의사로 알 수도 있어. 어쨌든 오늘 앞에 2-1에 요난 씨가 나와서 네. 오늘 뭐 요난 씨를 보러 왔나? 그거 아니, 이상한데? 아니, 8시부터 녹음이었는데 6시부터 꽉 차가지고 말이야 지금. 끝나니까 손님이 쑥 쑥 빠졌네. 빠졌어. 예. 쑥 빠졌고. 이제야 좀 평소 안 가갔네. 오늘 스태프들은 대단히 예. 개생 노가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유, 고생들 많으셔요. 아유, 평상시에 놀기 때문에 이런 날 고생했대. 어쨌든, 제가 처음에 요난 씨를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상당히 쫄았거든? 상당히 쫄았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데? 그래요? 동네 아저씨 같고, 사실은 나이 차이도 나랑 굉장히 많이 꽤 많이 나가지고. 나시더라고요. 근데 늘 하던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 내 마음대로 하고. 어쨌든 방송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솔한 얘기를 해주고 가셨기 때문에 다들 진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5년간을 진짜 억울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살 이럴 때 한두 살 때 깡패 생활 해가지고 네. 사람 다치게 한 거. 그걸로 인해서 평생을 그냥 그런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굴레 걸려가지고. 이렇게 모함 받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그 모래시계 갇힌 시간이 그 여운환 씨가 쓰신 책이 제목이잖아요. 그 책 보니까 깡패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잠시 방황하고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정도로 쓰신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자기는 뭐 집도 잘 살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 건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 건 한 거지. 근데 자기는 그게 무슨 사람들 이권 개입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집행유예 받은 것도 자기 동생들을 김태촌 밑에 애들 건드렸거든. 보복한다고 갔다가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 어쨌든 깡패는 옛날에 깡패고 지금은 23살, 22살? 결혼한 이후로 씻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의 구제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건 1탄 여러분 다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테고. 자, 우리에게 이제 홍준표 특집 2 해봅시다. 이거 홍준표 특집 3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홍준표 특집, 홍준표란 인간을 가지고 3를 내가 참 못해가지고. 2-1, 2-2 이렇게 하는 거요. 반발이 많더라고. 이런 걸 왜 가지고. 홍준표로 하냐.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홍준표 특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시절에 홍준표는 알아줄만 한데, 이제 저것들이 뭣도 모르고 깐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많더라고요. 내가 요날을 불러온 이유도 그거야. 제대로 좀 알아라. 마주세기 박지들에서 내가 그렇게 썼구만. 근데 이 작가 이 개새끼야. 너는 도대체, 나 아까 원고 보는데, 살 떨려가지고 못하겠더라. 너도 쫀 거 같더라. 뭘 쫄아? 원고에서 내 생각은 그냥 다 보지 말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편집해. 그러고. 논평? 아니 나야 책에서 원래 지금 오늘 홍준표 특집 2는 거의 와주택 박지들 그대로야. 그런데 개새끼야. 내가 한 논평은 니네 알아서 그거 빼고 니네 알아서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자, 홍준표 특집 2 하는데 시사 얘기 좀 앞에 해봅시다. 예. 오늘 갑자기 오늘 오전 정호원 씨가 유임된다. 아니 정확히 뭐예요? 유임이에요? 사직서 반려예요? 뭐예요 도대체? 유임이지 근데 벤치를 존나게 났는데 다시 들어왔어.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했어. 야 이러다가 정원이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진짜 농담이었거든. 네. 진짜 농담이었는데 이게 현실로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뭡니까? 이거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정호원이 물러난다 그랬는데 정호원이 계속 가면 세월호는 누가 책임지나? 누가 책임지나 세월호는?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야? 안행부 장관 잘렸는 거 책임지나? 사실 세월호 책임 안행부 장관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네. 그 책임은 지금 유정복 그렇지. 인천시장 당선자. 유정복이가 진을 져야 되는 거지. 근데 유정복이는 씨발 인천시장 돼가지고 자기가 안행부 장관이었다는 얘기 안 하고 다닐 거 아니야? 까먹었나 봐. 그러고 있고 말이야. 그럼 누가 대통령 책임 안 지고 김기춘도 책임 안 지고 님이 씨발 누가 책임지라 그거. 얘네 돌려막기 정말 잘해. 에이 짜증나.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너무 슬프고 불쌍한 거야. 자, 첫 번째 불쌍한 거. 문창극 불쌍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정말로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쳐도 또 유임이야. 그래도 불쌍해. 그리고 정말로 그게 자기의 곤조라면 그런 곤조로 부릴 수밖에 없는 이 정부도 불쌍해. 이러다가 정호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총리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책임 총리제네? 어쨌든 문창극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는데 졸라 아까워요 이거. 왜요? 사퇴하면 안 됐어. 왜? 청문회 받아야 돼. 왜? 청문회 계속 받고 예. 투표까지 가. 그럼 투표가 100% 부결나거든.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5표에서 6표만 반란표 나오면 부결이야. 근데 새누리 내부에서도 말이 나왔거든. 아니, 지금까지 문창극이 안 된다 한 사람만 한 1명대 새누리당에서. 이거 100% 부결이라고 이거. 예. 그러면 바로 박근혜 램덕이야. 그리고 이거 시간을 끄면 끌수록 청문회에서 또 얼마나 새정치하면서 깔 거야. 문창극 그렇죠. 됐다 놓고. 근데 예. 문창극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어? 마지막까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못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문제야.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 TV 생중계 하잖아? 여론 더 나빠져. 그러면 730 재보선 재밌지 그러면. 시정치가 이기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갔어야 돼. 계속 갔어야 되는데 사퇴한 건 너무 아깝고. 예. 웃긴 거는 이런 겁니다. 문창욱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예. 한 10여 분간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예. 나 진짜 아니 그 양반이 저기 중앙일보 논설 담당했던 게 맞아요? 아니 DJ 빠 어떻게 생각해? 미친 개씨. 따라가면 DJ를 그 더러운 입에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문창극이가 DJ를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DJ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예. 문창극이가 간훈 토론회 언론인들이 소송하는 예, 거잖아. 그렇죠. 간훈 토론회 나와가지고 DJ를 정말 인격 살인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사람을 갖다 놓고 앉은 남도질 지키는 사람이 문창극이요. 그런데 존경했다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 양반이 원래 이북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네. 자기가 늘 말했어. 나는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DJ를 싫어한다고 쭉 말했다고. 그런데 지가 무슨 신앙심 고백한 거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DJ 이러면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DJ의 옥중서신에 대한 내용 네.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한 내용하고 동급이다. 어떻게 동급이나 이게. 어디다 대고 갖다 붙여. 그렇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저기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진중권에 문화다방 나간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피선된 거잖아요. 국무총리 임명된 거고 그 과정에서 DJ가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걸 그렇게 동급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 양반 주저리 해놓고 마지막에 한 줄이었어. 사퇴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저리가 뭐냐면요. 내 잘못 한 개도 없다는 얘기야. 그치. 예. 자, 국민 탓. 우매한 국민 탓. 여론에 휘둘렸던. 그 다음에 KBS 탓. 짜증게 했다. 예. 그 다음에 야당 탓. 예.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KBS가 짜증게 해서 이랬다 그랬는데 그러면 씨바 사과를 왜 했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왜 했어? 그러게요. 그리고 자기 잘못했으면 끝까지 가든가. 아니 그리고 중간에 고생을 좀 했어요. 저기 자기 맞지도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디 저기 민방인가 뭐 할 때 애들이랑 같이 대피 훈련하고 막 자상한 할아버지 모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그리고 KBS 잘못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 이건 언론에서 당연히 그러면 후보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KBS 이것도 KBS뿐만이 아니야. SBS 또 우리 국민 TV 뉴스 K. 예. 그러니까 KBS가 단독 보도라고는 달았지만 다 동시에 내보낸 거야. 뭘 KBS가 짜증기를 방송을 하나? 이 사람 해명도 웃겨. 처음에는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윤치호의 말을 인용했다. 나중에는 비숍 여사의 말을 인용했다. 지가 말도 해명도 왔다 갔다 해놓고는 뭘 이거를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래.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말도 안 돼. 나중에는
결국에는 저기 할아버지 얘기까지 하면서 응? 어떻게 면피해 보려고. 할아버지, 아유, 씨. 아니, 나는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 쳐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으면은 당연히 손자는 독립운동 안 한 사람이 되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네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자기가 친일파일 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양반이 KBS가 잘못이라 그러면 자기가 썼던 칼럼, 또 대학에서 했던 강의, 대학에서 강의 위안부 사과할 필요 없다 막 이랬잖아. 그거 하고 또 안 맞는 거지 그럼. KBS 짜증기라 치자. 그럼 대학에서 강의 칼럼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래서 이건 뭐 언론의 탓이 아니고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될 걸 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거 보셨을 거예요. 문창극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각계에 있는 많은 식자 계층 내지는 뭐 기득권 계층이죠. 그 명단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한 카르텔로 이루어진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창극 내보냈다고 지금 지만원 변희재 또 누구야 우리 조갑재 난리더라고. 박근혜 하야를 일베에서도 난리야. 너 진짜 잘한다 이거. 야 문창 이재이다. 저기 그리고 대단하나? 아까 문창극 전 후보 친일파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친일 발언을 했던 것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영선이 누나. 영선이 누나가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홍명보 감독하고 비교를 했어. 그래? 잠깐만, 야, 너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영선이 누나가. 나간 거야? 의리 인사다. 의리 인사 잘못됐다. 이게 뭐냐면, 홍 감독이 의리 인사, 이게 이제 의리로 선발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 박근혜 대통령도 수첩 인사. 내 수첩 안에 있는 사람만 자꾸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그래. 홍 감독, 우리가 많이 비판했습니다. 네. 비판했는데, 잘못된 건 비판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EJ 저 새끼들, 그때 러시아전 끝나고야. 러시아전 끝나고. EJ 저 새끼들, 대표팀이 이번에 좋은 성적 놔두면, 그때, 뭐라 그럴지 두고 보자. 저 새끼들은 분명히, 대표팀이 망하라고 빌 거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기 안 가서 응원했어, 같이. 그치. 엄청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비판할 거는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대표팀 응원 안 하나? 대표팀 응원하는 거야. 이건 뭐냐? 우리가 박근혜 비판합니다. 욕합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망하라? 아니지. 그럼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아니라고. 어차피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셔야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대표팀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고. 근데 홍 감독을 우리가 비판했던 거는 물론 선수 선발 투명하지 않은. 그러면서 우리 얘기했죠. 박주영 이외에 뭐 김신욱도 있고 이군호도 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벌써 한 1년 전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1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잖아. 박주영 빠지니까 경기력이 살아났잖아. 첫 경기 2개를 그 후반전에 들어 30 몇 분 동안 점유율 1위였어요. 헤딩볼. 헤딩볼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 박주영이 첫 경기 러시아 때 얘가 폼이 딸린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스로패스 받은 장면이 있어. 그걸 놓쳤거든. 그거 놓친 거 보면 공 좀만 차온 사람 알아. 그러니까 머리는 따라가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 그건 봐도 폼이 안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걸 또 2차전에 또 선발로 기용했잖아. 그동안 기간 동안 실전에 투입이 안 됐으니까 경기 감각이 좀 무뎌지고 이런 게 좀 있겠지. 또 우리가 지정한 골키퍼.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또 수비수 또 우리 좀 박주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이건 뭐 우리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지적하는 거였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아이고 그래 우리 저 안가에서 월드컵 볼 때 어땠어요? 박주호 교체할 때 우와 기립박 났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영선 누나가 지적한 건도 뭐 그런 거지. 수첩 인사, 회전문 인사, 깜깜이 인사, 밀실 인사,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제리를 봅시다. 알제리는 첫 경기 실패하고 한국과 경기 때 주전을 거의 대거 바꿔버렸어. 네. 근데 우리는 그대로 갔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게 녹음은 이제 방송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올 텐데. 그렇죠. 실패했기 때문에, 러시아전에서 좋은 성적을 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갖다 치자. 이번에는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봅시다. 홍명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까 나왔던 뉴스에는 그대로 가겠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참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바꿨어. 지금까지 아니고,
주전 잘 됐어. 바꾸고 잘 됐어. 바꿨는데 잘 됐어. 그러면 독박스거든. 홍명보가 독박스지. 그러면 어차피 다 같이 망하려면 나 그러진 않을 테지만. 설마. MB 홍명보 감독이 MB? 그러니까 잘 되라고 뭐 하겠지만. 아니 어떤 네티즌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있는데 좀 싸가지 없고 못되고 맨날 좀 재수없고 그런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딴 동네 깡패 새끼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 아니면 뭐 어디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서 뭐 죽을 쓰고 있어. 자기 학교 대표에서 나갔는데. 그럼 그거 응원 안 하겠냐 이거죠. 그 심정이다 이거지. 홍명보를 응원한다니까. 국가대표팀 응원하는 거하고 홍명보 비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차전, 2차전 안 가서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네. 3차전은? 개쌍으로 같이 봤는데. 3차전은. 안 봐? 아니,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요. 왜냐면 지금 봐요. 오늘 스태프 하루 종일 죽어요. 스태프 고생해서 오늘 밤새서 5시에 또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임파서블. 네. 네. 그러나 16강 가면 다시 하겠습니다. 얄팍한 새끼. 16강 가면 다시 하지 뭐. 아니, 난 가능하다고 봐. 전날 밤 새고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일 또 해야 되는 거는 힘들어서 못하지만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잖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별개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응원합시다. 어머, 네. 얘 이상한 자. 배팅을 하고 그래. 너 토토 걸었니? 그러면 본격적으로 홍준표 특집 2 다시 2 다시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홍준표 특집 1에서는 뭐 영원한 사건 또 뭡니까? 영원한 정경환 사건, 예. 정기환 사건 뭐 이런 걸 했었죠. 이런 거 했는데 근데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 이 작가의 말 한마디가 대박이 났어요. 뭐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게 다야. 뭔 모래시계 검사는 닥치고. 근데 모래시계 얘기는 안 했잖아 아직 우리가. 아니 뭐 그때 했는데 뭐 계속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을 얘기할게. 진짜 지금의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를 있게 만든 슬롯머신 사건. 네. 슬롯머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계기죠. 그렇죠. 홍준표가 스타 검사가 되는. 또 한국의 피에트로 네. 검사라고 이름 불려진 게 바로 이 슬롯머신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슬롯머신 사건 실상은 YS의 정치 보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복수는 처절하게. 그럼 우리 YS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복수는 처절하게 한 사람이 YS. 네. 누구 잡았는지 한번 볼까? 정주영. 정주영 박살났고. 집권하기 전에 장세동이 죽여버렸고, 그죠? 장세동, 정주영, 박철원, 또 박태준, 외국 또 나가게 만들었어요. 박준규 국회의장. 예. 하여튼 YS한테 대들었던 인간들 전부 작살났습니다. 우리 저 YS가 복수는 처절히 야당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또 요즘 말이 많아요. 우리 박원순 시장은 소를 다 취하했잖아요. 예. 이재명 시장 끝까지 가겠다 그러고. 예. 요거에 대해 사람들이 약간 아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있어요. 뭐냐면요. YS가 복수를 처절하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YS한테 얘들이 함부로 못 가버렸잖아. YS한테. 그렇죠. 정말 진짜 조자룡 헌창 두르듯이 막 휘둘렀던 게 그렇죠. YS 아닙니까? 뭐 그건 배워봐야 된다. 아니, 우리가. 그 언급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박철원이 김영삼한테 어떻게 했는지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정말 눈에 가시. 네. 박철원이 왜냐 이럴 수밖에. 박철원 6공의 항태자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6공의 제2인자야. 그런데 3당 합당을 했단 말이야. YS는 3당 합당 이유가 뭡니까? 오로지 대통령이었거든. 대통령 꿈이었으니까. 그런데 박철원이가 저기 나를 견제 안 해? 예, 못 참지 이거. 또 박철원이가 여러 가지 YS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무슨 뭐 저기 북방외교 할 때도 예. YS한테 YS 갔을 때 김영삼이 이제 러시아 방문했을 때 긴 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러시아 갔을 때. 또 92년 대통령 선거 할 때 탈당했지. 그러니까 박철원도 그러네요. 있을 거 아니야. 예. YS로는 뼈 아팠고. 또 도청 사건. 도청 사건도 박철원이가 국민당 가서 터뜨린 거 아니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김영삼이 정권 잡은 후에는 김영삼의 오른팔이라고 최영우. 뭐 머리 허연 할아버지. 우리 흰머리 아저씨. 최영우가 아들이 동국대 부정입학 때문에 잘려나갔거든. 이거 제보한 사람이 박철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 야, 이쪽 동네의 복마전은 정말 아니 대단하다. 왜냐면 뭐냐면 서로 박철원이 물고 물린 거 들고 있다가 안 돼? 터트려. 이거 아니야. 박철원이 안기부대 있었고 검찰에 있었고 아주 정보통. 그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요새 박지원이 형이 터트린 만만만?
뭐 있었죠? 만만회. 만만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 회장이 얘기한 대로 그 수없는 복마전.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어떻게 터질지. 재밌죠. 그런 거 보면 예. 지금 아주 이 양반들이 만만해. 이 만만해라는 말은 자체는 그냥 저기 우리 지원이 형이 만드는 거고. 예. 어쨌든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네.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외에 박지만, 정윤회 여기 저 김기춘까지 서로 싸우고 있다니까. 서로 아주 권력 투쟁이요. 그 와중에 우리의 문수영이 나 총리 시켜줘라는 어떤 그 네.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진짜요? 아니 약간 그런 거였어. 나는 청문회 통과한다. 네, 했다가 졸제 지금 나가리 됐잖아 지금. 대통령이 안 시키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여튼 뭐 자기는 김기춘이랑 친하다고 그랬거든. 요거 이제 정권 끝나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어떻게 애들이 싸웠냐. 지금 그 공기업 이사장 선임하는 것도 이거 다 그런 자세하게 말은 못하지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박철원이가 사사건건 YS를 괴롭혔어. 자, 네. YS 대통령 당선됐습니까? 어떻게 하겠어? 가만 놔뒀겠어? 예. 복수는 처절하게. 복수를 치라. 제가 다 그냥 전마 저거 마저 가노. 그래서 박철원이 잡아 넣어라. YS의 특명이 내려집니다. YS 특명이 내려집니다. 자, 이충범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게 YS가 직접 말했어. 박철원이 잡아 넣어. 직접 말했다니까. 이충범은 현철이 아들 현철이 형의 중학교 선배입니다. 뭐 다 이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 직접 내렸는데 이충범한테 내리면서 검찰한테는 안 내려갔겠어? 안기부한테 안 내려갔겠어? 내려갔지. 안기부가 박철원의 자료를 갖고 검찰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전체가 박철원이 잡으려고 혈안에 눈에 아주 벌건불을 켠 거야. 탈탈 털어야 되니까. 작전명도 있어. 리틀 프린스. 와. LP. 작전명 LP. 얘네 이런 거 영어 쓰는 거 되게 좋아해 보면. DJ 잡을 때 KT 공장. 뭐 이렇게 LP 작전명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온갖 검찰들이 박철원 잡으려고 예. 나댔는데 홍준표가 딱 맞춘 거지. 정덕진 형제를 코를 깨가지고 딱 맞춘 거다. 이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국의 피에트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치보복 이거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홍준표가 한국의 피에트로 될 수 없는지. 박철원이 정덕진 형제 수사하면서요. 박철원 이외에 어마어마한 비리를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다른 거 수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정덕진만. 오로지 박철원만 잡은 거지. 이건기하고 딱 두 사람만 한 거야. 그게 뭔 피에트로야. 이거는 표적 수사 아니?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표적 수사했는지. 근데 아까 홍준표 말고도 여러 검사들이 이제 박철원 잡으려 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철원이 누구야? 그래도 권력의 2인자였고 또 현직 국회의원 아닙니까? 웬만한 증거 가지고는 못 잡아 넣어. 아니 황태자 뭐 이런 황태자니까. 이름이 있었는데. 무슨 삼국지에서 조조가 저놈의 목을 따오는 놈에게 무슨 그거야. 상을 주겠노라 해서 검사들이 와 하고 담배 드는 것 같네. 증언이 있습니다. 홍준표 아닌 다른 검사 박철원을 수사했던 이거는 불러 수사가 아니고 먼저 내사야. 내사는 아니고 그 어쨌든, 사전조사? 네. 증거를 수집한 이거 네. 사건이 될까 안 될까.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기부 자료에 나온 월계수회 관련 계좌는 모두 60개였어요. 안기부에서 넘겨준 거야, 검찰에 수사라고. 네. 월계수회가 뭐냐면 박철원이 사조직입니다. 네. 이 월계수 때문에 최고 당선된 거지. 어쨌든 금액은 200억 원대였고요. 모두 현찰로 입출금됐고 대부분 일회성 가명 계좌였습니다. 박 의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는 10여 개 정도였는데 가족 명의로 된 계좌도 몇 개 나왔지만 규모는 1,000만 원 단위였습니다. 너무 적은데? 박 의원을 조사하기는 너무 액수가 적었어요. 이렇게 증언한 거지. 그래서 누가 나선 거야? 홍준표가 나선 거야? 그렇어요. 자, 그럼 봅시다. 홍준표가 어떻게 정말 자신의 상관이었던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건계까지 잡아넣으면서 이 박철원 수사를 했는지 당시 권력 지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때가 문민정부 초기였습니다. 즉 문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작가는 이렇게 씁니다. 박철원이를 잡아넣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황태자 김현철이었습니다. 황태자와 황태자 싸움인데? 아니 자기 아버지 그렇게 괴롭혔는데 현철이가 가만히 뒀겠어. 왕위 계승 전쟁이야? 자기 아버지가 박철원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당시에 소통령이라고 불리던
김현철이 박철원을 가만 두고 봤을 리가 있나? 그런데 김현철이 검찰에 끈이 없었어요. 김현철 사단 중에 안기부 기조실장, 안기부 운영차장을 역임했던 김기섭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안기부장인 김덕의 후임 권영애도 대표적인 김현철 사단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홍준표는 슬롯머신 사건이 끝나고 검찰에서 이곳 안기부로 영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김기섭이 김기섭의 영남고등학교 후배가 홍준표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네. 홍준표가 말한 꼴통학교. 그니까 자기가 그 나오고 싫어했으면서 왜. 똥통학교 선배가 김기섭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홍준표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섭 실장과는 슬롯머신 사건이 끝나고 재판 중이던 94년 3월 영남고 재경동창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라고 해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작가는 와주테이의 박지들에서 웃긴다! 웃기는 변명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김기섭은 안기부 세풍 사건으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요때 김기섭의 변호를 누가 맡았느냐? 바로 홍준표가 맡았습니다. 오, 친한데. 세간의 소문이 헛소문이라면 왜 하필 김기섭의 변호를 소문의 당사자인 홍준표 자신이 맡았는가? 이런 의문이죠. 오해를 일부러 사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이 와주테이 박지들에서 이 대목을 봤는데 아니 재경동창이 만나서 친해졌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소문이 났단 말이야. 예. 김기섭하고 홍준표 1라인 때문에 정치보복을 가한 거다. 그런 소문이 났는데 자기가 그런 소문 나온지 뻔히 알면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변호를 왜 맡아? 니 같으면 맡겠냐? 이런 이게 맡으면 그때 그 소문 맞네. 김기섭이랑 홍준표 친했네. 이게 나오는데 나 같으면 안 맡아. 친하지도 않는데 미쳤다고 맡아? 야 배밭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 형 신발끈을 묶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와? 웬간해서 소문 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정상이거든. 그렇지 하긴 하여튼 아니 나 같으면 내가 너랑 친해도 안 맡아. 그래 친하지도 않는데 맡아 씨발. 에이씨. 자 광주지검에서 서울로 올라온 홍준표가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정덕진 형제를 잡아 넣는 것이었습니다. 윗선의 수사 허락을 받은 홍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언론에 그 특유의 전략, 언론에 정보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홍준표가 검사 시절부터 쭉 했던 방법이죠. 쭉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거 별론데? 뭐 영향가 이렇게 없다. 생각했는지 잘 다뤄주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실명 정덕진 바로 까발립니다. 이래도 되나? 뭐 검사하겠다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민정부는 성역 없는 개혁을 외치면서 사정 정국을 조성할 때였기 때문에 언론들은 신이 나서 카지노계의 대부, 비리의 온상, 한국의 마피아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이면서 정씨 형제의 슬롯머신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정부의 기조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통제하는 기조가. 예전에 그 전에는 무슨 뭐 조폭과의 전쟁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건 비슷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정씨 형제로서는 이건 뭐 완전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 이미 3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고 사상 최대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고, 이 슬롯머신 관련된 거는 일단락 되었다고 봤는데 또 언론에서 자기들을 들쑤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고 있다가 뭉치라는 거 아니야? 뭐야? 끝난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는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 북문으로 들었어 이거 아니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씨 형제들을 잡아 넣었습니다. 외향상으로는 범죄와의 전쟁, 그러나 실상은 정씨 형제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주었다는 첩보를 받고 그래서 그들을 캔 겁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황당한 거야. 정씨 형제가 김대중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당 인사, 당시 여당이면 뭐야? 민자당이지 뭐. 예, 무차별적으로 돈을 준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 탈로만 조사하고 수사는 끝냅니다. 뚜껑 열어봤더니 이게 화살이 딴 데로 가 있어. 그치. 이게 적군에게 쏜 줄 알았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아군한테 쏜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당연히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박철원이한테도 줬을 것이다. 그럼 거기부터 들어가야 나머지도 먹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정덕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박철원이 잡으려고 하는 수사인지 알았다면 진작에 도망쳤을 겁니다. 슬롯머신 사건은 애초에 없는 사건이에요. 무슨 혐의였는지 주위에 알아보았더니 김태촌에게 자금 지원한 것과 탈세를 한 혐의라고 해요. 아이, 그럼 자신 있다. 범죄와의 전쟁 때 이미 다 턴 사건인데 겁날 게 없었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지 않은 겁니다. 해외로 나가면 그냥 끝난 아무것도 없는 사건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나갔냐?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이미 다 털렸으니까. 뭐 저기 추징금도 뭐 여기 두들겨 맞았고. 그러니까 아까랑 또 우리 그 앞에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또 김태촌이야. 참 김태촌. 요새 또 조양은 씨도 한번 또 언론에 나왔던데. 네. 정덕진이 박철원한테 줬다고 하는 그 돈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덕진 형제는 세무조사 무마는커녕 127억 원을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야, 이때 당시에 127억 원 얼마야? 지금도 127억. 야, 우린 평생 가도 구경 못해. 아, 내가 볼 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예. 이 작가는 구경할 수도 있겠다. 정덕일이 직접 박철원에게 3차례나 거액을 제공했다면 세무조사 받기 전, 받는 동안, 받고 나서 박철원에게 항의를 하든 뭘 하든 했을 거 아닙니까? 뇌물 줬잖아 내가. 네. 철원이 형 뇌물 받아. 와이로 갔잖아. 봐줘. 그런데 C8 127억 받아 뜯어 맞았단 말이야. 네. 그럼 당연히 아이씨, 야. 철원이 형 뭐야? 내 돈이야. 그렇지. 내가 찌른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는 5개월 동안 정씨 형제는 단 한 번도 박철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리요? 난 그 의리란 거 정말 싫다. 너무 싫다, 그만. 127억을 추징당했을 때도 그 후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3년 동안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판 기록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잠깐만. 3년 전 세무조사 때 무마해달라고 준 뇌물을 왜 하필 이때 터냐고 또.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박철원이 잡으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이 사건 무마해달라고 뇌물을 박철현한테 줬는데 127억엔 두드러 맞았어. 그럼 박철현한테 가서 줬는 돈 내놔라 할 수도 있고 아니, 전화해서 따질 수도 있고 근데 한 번도 그 이후로 이 사건 터지기 3년 동안 한 번도 정덕진은 박철현한테 전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얘기야. 정덕진 워낙 돈이 많아서 뭐 그래 뭐 그렇습니다 칩시다. 네, 이미 씨발. 자 어쨌든 홍준표는 이걸로 해서 정덕진을 잡아넣는데 성공합니다. 성공하는데 정덕진은 말이죠. 홍준표와 일주일에 6차례씩 통화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한 번씩 통화했어. 통화를 하면서 내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다. 나 저 에메랄드 호텔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5월 3일 오후 4시에 자진 출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내가 갈게요. 그런데 홍준표는 말이죠. 5월 3일 4시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정덕진을 5월 3일 새벽 6시 40분에 쳐들어갑니다. 자고 있는데. 이리와, 이 새끼야! 거지. 수사관 7명을 동원해가지고, 에메랄드 호텔 414호실 급습해가지고, 자고 있는 정덕진을 체포했어. 이 뭐야? 내가, 아까 4시에 간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홍준표의 언론 플레이. 그렇지. 자, 7명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기자회견할 때 뭐라 했는지 알아? 둔다다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007 작전을 뺨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게 홍준표. 이게 뭘 007 작전이야. 정덕진 내가 스스로 내 말로 나간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덕진도 황당할 거 아니야. 아씨 내일 가서 내가 그렇지. 떳떳하게 다 밝히고 일찍 자야지. 자 근데 나와 이 새끼야. 이게 홍준표의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씨. 정덕진을 체포한 홍준표는 곧바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홍준표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이 정덕진이 쉽사리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아니 검사가 이래도 돼?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정덕진에게 들어갑니다. 정덕진이 당신 라스베가스에서 수억 원 탕진했었지? 그리고 외화 밀반출도 했고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죄인 거 알지? 이것만으로도 당신 10바퀴는 돌아야 돼. 그러나 돈 받은 인물이 누군지만 이야기하면
없었던 걸로 해줄게. 당신 동생들도 풀어주고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돈 받은 인물은 박철원이겠죠. 결국에 홍준표는 그에게서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됩니다. 아저씨, 동생 덕일이가 홍성애라는 여자를 통해서 박철원이한테 5억 원 줬어요. 자, 홍준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역시 언론에다가 이거를 바로 까발립니다. 5억 원 줬대야. 곧바로 박철원은 언론의 문매를 맞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요, 정덕일의 신상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아니, 씨발, 야, 돈 준 사람 어딘지도 모르고, 돈 받는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는데, 이걸 언론에 까, 이게 검사야? 아니면 기자야? 아니, 무슨, 그 예전에, 그 장갑차로, 그, 여중생 2명 이제 압사당한 그 사건 때, 네. 그 미군 재판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사고는 났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 그렇지. 돈 줬다고 하는 정덕일은 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예. 그리고 돈 받았다고 하는 박철원은 난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에 박철원이가 받았어 까발린 거죠. 자, 게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홍성애라는 여자의 등장으로 박철원이를 엮었습니다. 근데 따져보겠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자, 홍준표는 홍성애를 전혀 몰랐다가 이 정씨 형제가 증언해서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굴합니다. 당시 검찰 수사기록 114쪽을 보면 정씨 형제가 홍성애를 처음 언급한 거는 5월 12일입니다. 근데 검찰 수사기록 40쪽을 보면요, 5월 10일에 이미 이 홍성애라는 여자의 은행 계좌 보유 현황이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씨 형제가 언급 안 할 때 몰랐다며. 근데 이미 그 전에 홍준표는 홍성애의 계좌를 털었습니다. 타임머신 탔나? 백투더퓨처요? 아니, 뭐, 누군지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일 수도 있잖아.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지. 근데, 그 전부터 계좌는 뒤졌다는 얘기지.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표적수다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은행 감독원이 검찰에 송부한 팩스. 자, 여러분들 팩스 쓰실 때 보면 거기 날짜 찍힙니다, 여기에. 1993-05-10. 1993년도 5월 10일 날 17시 21분이라는 발신 일자하고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즉 5월 초에 이미 검찰이 은행 감독원에 홍여인의 은행 계좌 보유 현황 등의 확인 보고를 지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이거 홍준표 뭐 할 말 있나 이거? 그렇죠. 표적 아니면은 타임머신 아니요. 그렇지. 그렇죠. 표적 아니면 타임에 둘 줄 아는. 둘 중 하나! 이거 뭐냐면 홍준표는 5월 12일에 정씨 형제가 처음 알았다며. 처음 홍성이라는 여자를 알아서 그때 처음 알았댔어. 근데 봐봐. 은행 감독원이 검찰에 보낸 팩스는 5월 10일이야. 그러면 검찰이 은행 감독원에 홍성의 계좌 좀 줘봐 해가지고 넘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줘봐 했을 때는 5월 10일 이전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5월 초에 홍성애를 계좌를 틀었는데 어떻게 5월 12일 날 그렇죠. 정독진 입에서 처음 나왔단 말. 야, 이게 씨발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지력이 있나? 언론의 문매를 맞긴 했지만은 여기서 한 방에 가는 박철원은 아니었습니다. 누군데 박철원이? 자, 박철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줬다는 사람의 수사도 없이 제3의 말을 빌려서 제3자의 말을 빌려서 혐의 사실 유포하는 게 말이 되나? 임시국회 끝나면 내 말로 들어가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호기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홍준표도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정덕일이 못 잡으면 이 수사는 바로 사연하라 짜이젠 물 건너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덕일에게 심한 압박이 들어가게 됩니다. 너 이 새끼 안 나오면 넌 끝이야. 네가 하던 사업도 끝이야. 그러나 나와서 수사 협조 해주면 형량도 줄여주고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주겠어. 어쩔래? 계속해서 특유의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온탕과 냉탕을 동시에 돌리게 되는 거죠. 이때 정덕일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진 출두를 합니다. 근데 자진 출두를 했던 정덕일은요, 자필로 진술한 진술서를 분명히 변호인에게 제출을 했고요. 변호인은 이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근데 이 자필 진술서는 수사 기록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홍준표가 찢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기 전에 정덕일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서 변호사한테 넘겼고 변호사는 검찰에 줬습니다. 예. 없어 근데 이게 없어졌어. 알고 보니까 홍준표가 무악
찢어버렸다는 거. 아니 밀봉도 안 하고 하나? 쭈악! 밀봉해서 쭈악! 자, 1차 공판 시에 변호인은요, 홍준표에게 자필 진술서가 왜 첨부되지 않았냐고 항의를 했고요. 홍준표는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공판 때 홍준표는 정덕일의 자필 진술서라면서 재판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요, 정덕일이 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쓴 진술서였습니다. 이거 증거 위조 아니야? 증거 위조죠. 이에 변호인단은 강력 항의를 했고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초 진보는 찢어버렸습니다. 존나 당당한데? 언론에 유출되면 곤란하니까 찢어버렸습니다. 야, 이건 기록에 나와. 공판 기록 687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지어낸 게 답을 아니에요. 했습니다. 자, 왜 이 중요한 자필 진술서를 정말 중요하죠. 자필 진술서인데 이 홍준표는 왜 찢어버렸을까요? 아마도 홍준표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이렇게 우리 뭐라 그래 그 이 작가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 왁구를 만들었는데. 왁구를 만들었는데 정덕일이 이렇게 안 맞춰줬거든. 그러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대단한 나라다. 아니 검사가 변호인 입회 아래 피고가 쓴 진술서를 검사가 보고 찢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유리한 증거는 만들어내고요. 불리한 증거는 무서운 찢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나라였다.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결국 뭐 홍준표는 정덕진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정덕진은 박철원뿐만 아니고 그동안 돈 줬던 내용을 모두 물었습니다. 정시영제는 여당의 많은 정치 실세들에게 돈을 줬고 심지어는 김영삼을 도와준 어머, 적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 저격수한테 저격총 가지고 총 쏘라고 그랬더니 수류탄을 던져버렸어. 정덕일은요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김영삼과 상도동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대선이 끝나고 김영삼을 단독으로 또 한 번 면담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덕일은 대통령한테 뭐라 얘기하면 각하가 청와대에 계시는 동안 60 때처럼 슬롯 머신 산업을 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요청했고 YS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철원이가 정시영제 돈을 받아서 구속됐다면 당연 김영삼도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진정으로 홍준표가 정의로운 검찰이고 피에트로면 한국의 피에트로라면 YS도 피에트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직 총리도 잡아놓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면 YS도 YS도 살아야지. 콩밥에 단무지 먹어야지. 요새 콩밥 안 먹는. 아, 요즘 야 좋대 되게. 그래서 말이죠. 검찰로 끌어오기 직전에 정덕진은 청와대에 로비를 합니다. 아,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장항로를 통해. 장항로 알지? YS가 항로야. 커피 한 잔 타왔네. 그 항로입니다. 예. 장항로, 우리 정권 초기에 장항로는 정말 대빵이었어. 하여튼 장항로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데 봐요. 애초 목표가 박철이 잡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장항로 아니라 장로 할배가 와도 할배가 와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박철이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도 안 되나? 안 돼.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거는 김기춘도 안 되나? YS 아버지한테 로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멸치 다 산다고 해도 안 돼. 안 돼. 이건 박철을 잡기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가 한국판 피에트로가 될 수 없는 아주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홍준표는 정시영제가 돈 줬다고 진술한 것 중에 박철원 등 50, 60 실세들에게 돈 준 정황만 묻고 현재 실세 YS 실세들에게 돈 준 건 그냥 패스. 죽은 권력은 잡아주길 수 있지만 그렇죠. 살아있는 지금의 권력은 절대 손을 안 댄다. 아니 피에트로는 국회의원들 몇백 명씩 막 조사하고 그랬대잖아요. 오죽하면 정덕일이가 골라 잡아 죽이는 수사에는 협조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정덕일이 가서 수사할 때 이런 거야. 저 홍 검사님 이렇게 그거 됐어. 그런 걸 왜 말해? 묻지도 않은 걸 너를 왜 차 말하는겨? 이런 패스. 어쩌면 홍준표한테 새로운 별명을 붙일 수 있겠다. 제초제. 제수제가 뭐야? 골라 죽이는 거야? 아니 잡초만 골라 죽이는 거. 그런 겁니다. 지가 죽일 수 있는 수준만 되는 거야. 저기 누구한테 돈 줬고 넘어가. 누구한테 누구한테 패스. 넘어가. 그럼 또 이걸 듣는 분들이 이 작가가 지원했다 할 수 있으니까 공판 기록을 봅시다. 정덕진에 대한 공판 기록 940에서 955쪽을 보면 국세청이 밝혀낸 정덕진과 관련된 가명 비밀 계좌는 주소기업은행 잠실지점, 서울신탁은행 등 4개의 지점에 346개입니다. 가명 계좌만 346개야. 아니 씨발 난 통장 2개밖에 그래. 없는데 씨 뭐야 이건. 이 중에 박철원이 수사하면서 했던
그 당시에 해지되지 않고 사용되던 가면계좌만 125개. 이것도 많다. 그럼 많지. 근데 그러면 이 가면계좌 다 털면 나오겠지 뭔가. 정덕진이가 누구누가 돈 나오잖아. 그치. 네. 홍준표 이거 하나도 조사 안 했습니다. 왜? 박철희만 잡으면 되니까. 아 끝났어 이미. 박철희만 잡으면 돼. 이걸 왜 해라. 다 덮었어요. 야. 그러니까 뭐야. 홍준표는 박철원 잡는 데 성공해서 YS한테 기쁨 줬잖아. 기쁨 주고 사랑 줬잖아. 그 사람 받는 거야. 기쁨 주고 사랑 줬으니 됐어, 그걸로. 뭐, 딴 거, 뭐, 100몇 개나, 300 몇 개나, 됐어, 다 뭐. 볼 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 어느 은행 계좌, 아무개 넘어가. 어느 은행 계좌, 아무개 넘어가. 어느 은행 계좌, 박철원? 오케이. 그런 겁니다. 자, 결국에 말이죠. 정씨 형제의 진술, 또 중간에 등장한 아까 얘기했던 홍성애, 이 여자의 진술만으로 박철원 구속되었습니다. 박철원 잡을 때 증거 있는 줄 알아요? 증거 하나도 없어요. 딱 정덕진, 정덕일의 증언. 내 박철현한테 홍성애를 통해 돈 줬어요. 이거 하고 홍성애가 내가 박철현만 돈 줬어요. 이거 하고 딱 세 사람의 증언만으로 구속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하지 않나요? 증거가 없다니까. 증거 있으면 갖고 와봐. 지금 없다니까. 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홍성애는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거 아니야. 있는 여자긴 하냐 얘? 글쎄.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조봉암 사건 할 때, 뭐, 살아있지도 않은 여자 끌고 와가지고, 뭐, 그것처럼 똑같은 건데, 근데 홍성애는 뭐, 존재하는 여자인데, 이 양반이 법정 진술을 거부해서 법정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 진술? 검찰 진술. 야. 검찰 진술만을 가지고, 박철은이가 죄가 성립됐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박철현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 박철은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수많은 가면계좌 만들어 잘못했지. 그런데, 정덕진이 하고 이거는 증거가 없단 말이야. 증거 없이 무슨 심적 증거 갖고 잡아넣나? 말이 되나? 이 사건 하나만 보면 박철이 무죄다 이 말입니다. 박철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박철이도 얼마나 박철이 박철이 얘기 한번 해볼까? 룸사랑부터. 여자랑 스탠드 못 왔더라. 시끄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 못하는 검사는 그건 검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또 박철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 받아서 시인한 적이 없어. 그때도 물론이고 지금도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돈 받았던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박철은 이것 때문에 홍성애가 증언이 거짓이라고 위헌 신청 이런 걸 했어.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재심하면 돼. 재심을 하면은 홍준표의 수사가 정당인지 밝혀지겠지. 예. 근데 그때 말이죠. 박철원이 사면을 받았어. 사면 받아서 그게 그냥 우야무야 된 거예요. 홍준표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 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래서 홍준표가 이야기한 게 헌수표입니다. 헌수표. 예. 현금도 아니고 수표도 아니고 헌수표로 5억 줬다. 이건 뭐냐? 은행 출입 기록을 다 사태 묻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증거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헌수표만 하는 거야. 근데 이건계 잡아 넣을 때 수표였거든. 그 이건계처럼 증거 들이밀면 돼. 수표 번호. 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박철원은 없기 때문에 헌수표. 누가 헌수표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헌수표를 들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말이 많았어 당시에도.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구속할 수 있냐 하니까 홍준표가 뭐라 했냐. 뇌물 사건의 80%는 증거 없는 사건입니다. 뭔 소리야 이거는. 그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 말이 사실이면 모든 사람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진보가 정권 잡았잖아. 이명박 이거 박근혜고 김기치로 싹 다 잡아놓을 수 있어. 증거만 있으면 되잖아. 증거 없이. 그렇지. 이게 제도전 수사냐고. 이 작가가 김기춘 씨 통해서 뇌물을 줬대요. 한마디 하면은 바로 증거 있어? 증거는 없어요. 근데 난 줬어요. 그럼 됐어. 통화. 오케이 콜. 어디 줬어? 안가에서 줬어요. 콜. 본 사람 있어?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내가 줬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오케이, 인정. 김기춘이 아웃이요. 이게 이게 검사요, 이게. 이게 수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사죠. 참. 이렇게 정치형제들을 잡아다 조지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건계라는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정치형제들이 이건계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계는 빌렸다고 말했고요. 정씨형제들도 돈을 돌려받진 못했지만 빌려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수표로 줬어요. 원래 대부분의 뇌물을 줄 때는 우리가 현금이지. 그렇지. 왜? 수표는 걸리잖아. 그럼요. 얼마 적당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건계의 잘못입니다. 빌렸다 그랬잖아. 네. 조금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안 갚았어. 그래서 이건계가 들어간겨.
물론 뇌물로는 이제 무죄를 나중에 받았습니다만, 네. 이거 이건계 잘못이지. 아니 정덕진 성자가 뭐라 했냐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건계가 그냥 달라해도 줬을 거다. 네. 근데 빌려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지. 그렇죠. 이건계 정도 파워가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거지 뭐. 그렇죠. 이건계가 잘못이다. 이렇게 되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계가 당시 고검장이었어요. 홍준표 위잖아. 위죠, 당연히 위죠.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니까 검찰 수뇌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자 홍준표는 다시 언론을 이용합니다. 기자한테 시원하게 이건계라고 까발렸고 이 사실은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 내가 팁을 줄 테니까 다음번에 쿠데타 할 때는 우리 주변에 냄새를 풍기란 말이야. 언론을 불러. 이 까발려. 작가가 개새끼라고 해놓고 하란 말이야. 야, 저기, 뭐 잡는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니? 참. 이렇게 되자, 검찰 수뇌부도 어쩔 수 없이 이건계를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언론에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수뇌부는 정덕이를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합니다. 현직 고검장이 연루되었는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면 정덕일이 어떤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홍준표는 강력 반발합니다. 만약에 구속 수사하면 나 사표 쓸 거야.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그래요. 야, 근데 이제 오로브 이 전략을 잘 쓴다 이 양반은 진짜. 그래서 홍준표가 수뇌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감이 불타서 수사한 것이라고 포장이 된 겁니다. 야, 위에서 막 압력 넣는데 나는 안 그렇게 해! 한다. 싫어! 나 그럼 사표 쓸 거야! 막 그러고. 그런데 봐요. 그런데 정덕일이 구속하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아니 정덕이 잘못했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네. 구속 수사 아니야? 그렇죠. 정덕일 구속 수사 안 돼! 아니, 정덕일 구속 수사 왜 하지 말자는 거야? 물어보니까 홍준표 검사 이렇게 이유를 얘기합니다. 정덕일 씨로부터 박철원 의원 등의 범죄 증언을 듣는 대신 불구속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 맞지? 이 양반 저기 상가집 같은 데 가면 고스톱 치잖아. 네. 쇼당 잘하겠는데. 아니, 이거 쇼당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공식적으로 피고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 피의자한테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폴리바게닝이라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독불장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봐. 정덕일 씨로부터 박철원 의원 등의 범죄 증언을 듣는 대신에 불구속했다. 누가 봐도 표적이지 이거. 그치. 박철원이 잡으려. 야, 너 타겟팅 됐잖아, 이미. 박철원만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불구속해줄게. 그래서 불구속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박철원 집어넣으려고 정덕일과 흥정했으니까 구속하면 안 된다는 지금 거잖아요. 이 작가가 얘기했던 폴리바게닝 같은 경우도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형을 해주면 이런 건 되는 건데 이거는 타겟이잖아. 표적 수사에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래서 만약에 정덕일이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덕일이 구속됐잖아. 예. 구속돼가지고 재판에서 이상한 말 하면 증언 예. 번복하면 박신이 못 잡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왜? 예. 오로지 증거라고는 정덕일이 증거밖에 증거밖에 없으니까. 없는데. 그래서 그냥 불구속한. 참. 그리고 이때 수뇌부하고 싸운 것도 홍준표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이요? 지검장 송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홍준표의 으름장은 성공했고 이건계는 구속이 됐고요.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뇌물죄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자, 홍준표가 이렇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건계를 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서 말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데서 이런 행동이 나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가능했냐 봅시다. 이건계는 말이죠.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백방으로 뜁니다. 청와대에 전화하고. 왜? 이건계가 YS 당선에 많은 기여를 했거든. 그랬는데 백방으로 뛰었지만 YS나 김현철이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왜? 자, 봅시다. 결국 이건계 구속으로 검찰 수뇌부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권력을 독식하던 TK가 물러납니다. TK가 물러나고 김영삼의 PK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를 갖다가 여기서 엿을 매겼구나. 정치구단 YS의 꼼꼼한 디테일이다. 볼까요? TK 출신의 검찰총장 박종철은 이 사건으로 물러납니다. 이건계 사건으로 물러나고 대신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 PK의 김도원 총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은 김두희, 안우만, 검찰총장은 김도원,
김기수, 김태정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로지 PK 인사들이 검찰 라인을 도배. 장악하게 된다. 아니 근데 이래놓고 나중에 저기 진보민주진영이 정권 잡았을 때 다 전라도 사람들만 뽑았다고 난리친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야, 자, 당시 2년 보장된 임기도 못 받고 쫓겨난 박종철의 후임으로 올라온 김도는 총장 사퇴 일주일 후에 신한국당으로 입당. 또 김도원 밑에서 이 사건을 지휘했던 홍준표 역시 검찰 사퇴 후 신한국당으로 입당. 또 홍준표와 함께 모래시계 검사라고 불리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은진수 검사, 이명박의 총애를 한껏 받으며 한나라당에 입당. 봤죠? 여러분들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걸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쭉쭉 돼가고 전부 다 신한국당 입당하고 한나라당 입당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홍준표가 정의를 위해서 나서가지고 윗사람 이건계까지 자기 목을 걸고 이건계랑 싸워가지고 이뤄낸 사건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여러분. YS의 이쁨을 받으면서 정치계에 입문하려는 정치욕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자, 표적 수사라는 말이 나왔지만요. 홍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언론에, 이 사람 참 이거 좋아해.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게 됩니다. 모래시계 검사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홍준표에 대한 이 세간의 이 빵화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저거 나중에 정치하려고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에 대해서 홍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난 절대로 정치판에는 그럴 리가 없다. 가지 않겠다고 아주. 자, 그러나 사건 후에 같은 검찰 내에서도 홍준표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게 되니까 김기섭이 있던 안기부로 적을 옮긴 홍준표는 얼마 후 검사를 그만두고 당시 야당의 끈질긴 구애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신한국당으로 입당을 합니다. 신한국당으로 입당하면 자연스레 아니 뭐 우리 그전에도 얘기했던 홍준표가 했던 수사가 결국에는 시나리오가 했던 각본이었다라는 음모론이 결국에는 야 진짜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한국당으로 입당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얘기해도 돼? 전에 저희 낙곰새 나왔었죠? 23회 홍준표가 출연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김호준 씨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시 홍준표를 꼬마 민주당 등에서 불렀으면 그리로 갔을 텐데 안 불러줘서 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라고 사설에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홍준표에게 그 진위를 묻는 것이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은 많은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때 홍준표가 야권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며 안타까운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자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홍준표의 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총선 전년에 모래시계가 방영됐었는데 이 주인공이 홍준표라는 소문이 들면서 모래시계 검사, 정의로운 검사 등으로 아주 스타가 됐었습니다. 자, 96년대 총선이 있었거든요. 모래시계 언제 방영이 됐어? 95년도에 방영이 됐어. 자, 모래시계 끝나고 박상원이가 홍준표야? 이거 당연히 당선이지 이거는. 그렇죠. 아, 씨발 야망의 전설 개 같은 드라마 진짜. 야망의 세월 아니야? 야망의 세월 MBC 진짜.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홍준표를 우리 감 좋고 촉 좋은 우리 정치 9단, 10단, 12단 정도 되는 우리 DJ가 그냥 뒀겠어? 아유, 당연히 땡기지. 그럼 당연히 국민회의에서 홍준표한테 오파가 들어갔습니다. 또 왜? 홍준표는 PK 출신 아니야. 그렇지. 여러모로 DJ한테는 도움이 되는 동진 거야.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예. 에이, 들어와. 근데 홍준표는 이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 얘기한 대로 꼬마 민주당은 어땠을까요? 당시 꼬마 민주당은요, 김대중과의 분열로 당이 고사 위기에 놓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홍준표가 들어가잖아? 이건 말이죠, 한화의 커쇼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너 하나 페널티 욕 먹는다. DJ가 정계 복귀를 하고 민주당을 깨요. 분당하지. 새정치 국민회의로. 예. 그리고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노무현, 뭐 이부영, 이철 이런 사람들이었어. 예. 그 양반들은 총선에 지금 박살날 지경이었거든. 그렇지. 왜? DJ하고 이제 분열했기 때문에 야권에서 표가 갈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이제 사람 숨기기 어렵잖아. 근데 그걸 구해줄 사람이 홍준표였다고. 당연히 홍준표에 가서 매달리지. 저기 한화 말고 LG로 하자. LG의 컷이 온 걸로 하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설득했는데, 그리고 봐봐요. 그 모래시계 검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보면 당연히 아니 여당 야당 가는 게 맞지 않아? 그래서 그 이미지로 봤을 땐 야당이 맞지. 그런데 왜 홍준표는
신한국당을 선택을 했을까요? YS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김영삼이 직접 홍준표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치를 하려면 여당에서 해야지. 암소리 말고 신한국당으로 입당하그래. 아이, 무슨 뉴욕 양키스 감독이요? 아, 왜 뉴욕 양키스 단장인가 누구도 필요한 선수 있으면 전화해서 그렇게 부른대잖아. 아니, 홍준표가 자신이 자기 입으로 직접 나는 YS 퀴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신한국당 입당에 결심을 했다라면 홍준표 말대로 만약에 꼬마 민주당 인사들이 찾아오기 하루 전에 신한국당에 먼저 와서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갔다고 한다면 홍준표는 말이죠. 이념, 민생, 민중에서 정치판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YS가 저는 의리로 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럼 꼬마 홍준표 입장을 봅시다. 홍준표 입장. 그지? 홍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는 자기가 이렇게 주장했어. 꼬마 민주당 인사들이 날 찾아오기 전에 신한국당 인사들과 약속을 했다는 얘기야. 나 신한국당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꼬마 민주당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전날 약속을 해서 못 갔다고. 아, 선약이 먼저다? 뭐 지금 이게 지금 나라 국정을 운영하는데 약속을. 정치적 신념이 있었다면은. 신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리로 정치한 거지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 소주 한잔 하실 때나 그냥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마시니까. 마추테이 박진일에서 그렇게 썼지. 여운한 씨가 아까 나왔잖아요. 네. 여운한 씨의 그 henkel 칼. henkel 칼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 협박하고. 이런 얘기나 민주당에 내가 들어갈라 그랬는데 왜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는 술 드실 때를 하시라고. 그치. 언론,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지금 다 쏘가지고, 이 말에 다 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에, 뭐, 리즈 시절, 홍준표. 리즈 시절이 없어, 그 양반은. 지금이 리즈요. 경남도시도 할 때가. 이 작가한테 어디 공중파에서 오퍼가 왔는데 내가 안 했어? 이거는 말이죠.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사실이야, 이 개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자, 1부는, 2-2의 1부. 존나 복잡하네. 2-1부는 여기서 마치고, 노래 한 곡 잠깐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 만화책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읽었어야 되는데. 왕따였어? 아니, 왕따가 아니라. 왕따 시켰어? 아니, 피해 학생 얘기잖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진짜, 열나 맞고 다니고, 삥 열나 뜯기고 다니고, 진짜 맨날 두들겨 맞았어요. 학교 가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아니, 그 등치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이제, 뭐랄까, 왜, 있잖아. 공부는 잘하는데 여리여리하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못된 놈들한테 많이 맞았지. 근데 또 이 박사가 착하잖아, 얘가. 그러니까. 근데 착한 걸 또 악용한 애들이 있거든. 중1 때 키가 갑자기 컸어요, 한 10cm. 그리고 나서 왜 초등학교는 남녀 공학인데 중학교는 이제 읍내에 중학교가 2개 있었어. 남자 중학교 하나, 여자 중학교 하나. 남녀로 갈려서 또 다른 동네 애들도 이제 남자애들이 오면서 이제 세력 재편이 돼야 되는 거야. 다시 서열 싸움이 시작이 돼야 돼. 그때 첫 싸움에서 아주 내가 크게 이겼지. 그래? 반전인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좀 껄렁껄렁하고 잘 다니던 놈이 반장이었는데, 그 놈이 이제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맞았어. 내가 그걸 보고 웃었대. 그러더니 수업 시간에 보자 그리고 끝나고 보자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퍽 걷어차네? 그때부터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안경 벗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잡아 패본 것 같아요. 야, 나도 모르는 힘을 알았구나. 씨발, 나한테는 힘이 있다니! 이 작가 조심해라. 그다음부터 중2, 중3 때까지는 안 맞고 다녔어요.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렸어, 학교 다닐 때. 우리 두들 맞잖아? 네. 존나 맞아도 또 가. 또들 맞잖아? 또 가, 씨발. 그러니까, 저 새끼 건들면 골치 아프다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 왕따 문제가 좀 아주 심각하죠. 근데 여러모로 심각하죠. 우리 때도 있었어요, 왕따가. 우리 때도 있었는데, 단어만 없었을 뿐이지. 왕따라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런 단어가 생기면서 더 심각해졌어. 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고. 너무 진짜 요즘은 애들 학교 보내기 무섭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어렸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작가 얘기한 대로 왕따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하면 오히려 애들이 그러니까 일진 애들이 걔들 챙겼어. 야, 그러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오히려 좀 야비한 애들을 왕따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애들이 약한 애들을 공격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책 제목이 교실의 가장자리라고 합니다. 교실의 제일 끝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왕따 피해 학생 또 가해 학생들의 편지를 엮어서 만화책으로 만들었다니까
이거 보면서 뭐 많이,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겠죠. 예. 또 학부모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학부모들이 많이 알아야 돼. 진짜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알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왕따 학생들도, 이게 자꾸 참으면 더 하거든, 이런 거. 그치. 그치. DJ가 했던 말이 그거야. DJ 빠로서 한마디 하면, 고발 정신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민주주의의 그 첫 번째 정신이다. 뭐 잘못된 거 있을 때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아니 또 잃는다고 또 비겁하다고 하잖아. 주위에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일단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 예. 그래 내가 당하고 있는 걸 좀 틀어놓고 이렇게 자꾸 피하고 우리 부모가 걱정하겠지. 내가 이런 거 이러면 내가 더 맞겠지. 그거 아니라니까. 이런 책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그 전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 세대에 준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저는 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무한 경쟁을 하게 하고 네 옆에 사람을 밟고 이겨라. 뭐 그러니까 애들이 약자에 대해서 공격의식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어른들이 먼저 이 사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재미주의 출판사에서는 만화 교실의 가장자리 왕따 문제를 달았던 책 많이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 현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선생님들이 우리 때는 학생 수가 선생님 한 분이 만난 학생 수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60번까지 있었지. 애들을 하나하나 못 챙기는데 지금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이렇게 못 챙긴다는 거는 선생님들의 역량 탓을 할 게 아니라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선생님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다고 봐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교육 환경이 뭐 선생님 한 명당 학생 하나하나 다 케어해주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자꾸 입시 위주로 교육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점점 학생들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했고 자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면 지금까지 1부 또 2-2부에서는 2-1부에서 존나 헷갈리네. 지금까지 있었던 홍준표의 하락상 인터넷에 떠도는 사실 아니다 이런 말을 해드렸고 리즈 시절 홍준표라고 나오는 없었다 그런 거 없었다 그러고 자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온 홍준표 어땠을까 한번 봅시다. 진짜 홍준표가 정의의 사도였고 정의의 검사 한국의 피에트로였다면 정치판에 들어와서 제대로 정치를 했겠죠. 정치판에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봅시다. 진짜로 정의의 사도 노릇을 했는지 저희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례를 위해서 홍준표가 노력했는지 한번 첫 번째 살펴봅시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고 나서는 아니다 하는 거 있죠. 아니 결과부터 얘기하고 방송한 게 어딨어. 자, 결과부터는 아닌데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럼 내가 왜 결과부터 아니다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중잣대 문제입니다. 이중잣대. 조선일보 항상 늘 쓰먹는 이중잣대. 네. 뭐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이중잣대가 홍준표에게는 아주 당연하다시 있다는 거죠. 장면 챕터 1. 자, 1995년 8월 30일 현역 검사 홍준표는 검사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주간조선에 기고문을 보냅니다. 그 기고문을 보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현직 검사의 의기와 분노 그리고 갈등과 고뇌가 한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 기고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짧게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들이 정말 힘겹게 노력해가지고 정치인들 뇌물 사기 비리 횡령 이런 거 잡아다가 집어넣었는데 어렵게 집어넣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면 복권에서 다 풀어줬다. YS한테 정면을 대드는 거지. 요런 거 자 근데 YS 대드는 게 언제냐? 95년 8월 30일. YS 레임덕 이런 말 나올 때 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언론에 터뜨리면서 내 주가를 올리는 거야. 항상 언론을 이용한. 하여튼 주간조선에 기고한 내용 보면요 구절절 다 옳은 말이야. 사면 복권 안 된다. 그랬는데 말이죠. 저 기고문을 보내고 정확히 5년 만에 홍준표는 자신이 그렇게 비판했던 대통령 특별 사면 복권의 수혜를 입는 당사자가 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96년 총선에서 진한국당 간판으로 출발해갖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박탈당해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총선 2000년, 2004년 출마할 수 없어. 그런데 2000년 8월 15일 대통령 김대중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8.15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이 사면의 특혜를 받았죠. 자, 봐요. 5년 전에 대통령 특별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홍준표입니다. 나 같으면 옛날에 썼던 글이 쪽팔려가서라도 나 감옥에서 안 나갈까? 감옥은 아니구나. 선거 안 나가. 나 선거 그냥 안 나갈래. 특별사면 안 받을 거야. 네. 이게 이래야 정상입니다. 되는데. 특별사면 왜 마음대로
대중이 형 왜 해? 이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 제 권리가 복귀될 때까지 절대 선거에 안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한 말 있으니까. 그러나 라고 했어야지. 그러나 사면 소식을 듣고 홍준표 뭐라 그랬냐? 검사 시절은 정의의 열정, 정치인일 때는 당파의 열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정치 복귀 의지를 내비칩니다. 아니 무슨 물론 유승준이요? 그러니까 물론 사면 복권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다. 이게 이중잣대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 챕터 2. 아이, 대중이한테 감사해야 돼. 그럼. 챕터 2. 나는 꼼수다 출연해가지고 BBK 저격수가 누구였어? 정봉주였지. 영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봉주였는데 홍준표가 정봉주한테 뭐라 그랬냐면 정의원 소리 보고 근거 있는 이야기만 해라. 나도 저격수 해봤지만 그거 끝나고 당에서 보호 안 해준다. 당신만 외로워진다.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서류를 보고 폭로하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봅시다. 홍준표는 사면 복권 후에 재보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여운한이 92년 구속됐을 당시 면회 접견 기록에 현 여권의 실세인 H 의원과 정부 산하기관장 J 전 의원이 각각 면회를 와서 동지! 불법 권력과 맞서 싸우라! 정의는 승리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홍준표가 폭로했습니다. H가 누구야? 하나갑입니다. 여운한 구속시킨 게 홍준표 아니야? 그렇기 그치. 때문에 홍준표가 이렇게 폭로하니까 전부 다 하나갑한테 깡패를 동지라고 하면서 하나갑 저거 이렇게 욕했던 거야. 저 이렇게. 그러자 하나갑이 우리 화갑이 형이 또 보통 아니잖아. 곧바로 홍준표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접견 기록 왜 페이퍼로 보자 이거 아니야. 홍준표가 접견 기록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네. 접견 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합니다. 내놔 그거 한번 보자 내가 갔는가 안 갔는지. 그래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합동으로 접견 기록 살펴봤습니다. 하나갑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뭘 서류 보고를 해 서류 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또 이거 말고도 홍준표가 서류 보고 한 게 아니고 마음대로 막 폭로했다는 것은 오늘 밤새도 모자라는데 이 박사 토스. 자, 2002년 초 대정부 질문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고 야권 실세 3명이 1,000억, 600억, 400억을 코스닥 주가 조작을 통해 축제했습니다. 여권 실세 3명은 누군지 몰라요. 라고 폭로했고요. 그해 4월에는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2월 미국 방문 때 외교 행랑 30개를 갖고 나갔는데 돌아올 땐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예. 허위 폭로로 밝혀진 거고 막 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달에는 김대중 정부의 권력 비리는 자유당 시절을 능가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수천억 원대 비자금으로 출발했고 막 던진다니까. 세 아들의 비리까지 합치면 수조 원에 이릅니다. 라고 묻지마 폭로를 했습니다. 요 피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16대 대선이 한창이던 9월 말에는 국회 법사위에 서울지검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 3명이 여자 탤런트들로부터 성상납을 받았습니다. 라는 야 장르가 다양한데? 아니 근데 그 법사위 서울지검 국감이 그 섹스 스캔들 폭로하는 데야? 하여튼 메가톤급 폭로를 하기도 했고요. 대선 바로 직전에는 검찰이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비리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존나 많아서 힘들겠다 너. 그냥 네 톤으로 읽어 이 새끼야. 최도술 비서관이 300억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문재인 비서실장도 포함되어 있다. 자, 최도술 의원이 뇌물로 구속된 건 맞지만 300억 원은 택도 없는 숫자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포함된 것은 역시 허위 폭로. 해가 바뀌어서 2004년에는 몇 년째 폭로하는 거야. 전두환 대통령 아들의 비자금이 노무현 후보에게 흘러들어갔고 하나그룹이 노무현 대통령 단선 축하금으로 250억 원을 건넸으며 CD 증거까지 있다고 폭로했고 물론 나중에는 없다. 이러면서 나는 무제한 폭로를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지가 8년째인데 허튼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 허튼 얘기 위에서. 자, 여러분들 쭉 들었죠? 허튼 얘기 한 적이 없답니다. 자, 다음 달인 또 2월에는 또 있어. 이번에도 역시 CD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은행 계좌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루된 괴자금이 1,300억 원이 있다. 괴자금? 진짜 돈에다가 무슨 막 말하는구만, 진짜. 폭로했다가 또 당일에 바로 이 CD가 가짜 이미 판명이 되자 다음 날에는 이게 가짜야? 그럼 더 센 걸로. 기음증권 계좌에 괴자금 5,800억 원이 있다. 라고 주장을. 1,300억 가짜였어? 에이씨. 알았어, 씨발. 더. 아, 이 사람들이 1,300억 원 정도는 아닐 거라고 예상했구나. 그래, 그러면 곱하기 3 정도 콜. 아니, 블러핑 안 되면 더 쏘잖아, 원래. 네, 참. 이게 전부 사실무근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까지 들었죠?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장르도 단 하나라도 사실이 있으면 내가 이제 안 한다. 앞으로. 이 중에 단 하나도 사실이 없다니까? 야, 큰일 했어, 지금. 다 그냥 묻지마 폭로. 던지고 보는 거요. 아이씨. 나도 한 개 던질까? 뭐? 안 되겠다, 이거. 야. 안 되겠다. 너는 국회의원이 아니야. 나는 국회의원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면책 특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작, 좀 있으면, 책임감이 알겠습니다. 나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이 폭로 내용이 얼마나 저지르면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아,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아군인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대표인 최병렬 씨에게 홍준표에게 공천 주지 말라고. 그래,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데. 아유. 기봉빵 시민단체에서는 낙선 인사로 홍준표를 규명했습니다. 야, 했던 거 봐봐. 몇 개란 거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이중잣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봉주 의원한테 그거 함부로 폭로하고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서류가 빠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이미 그냥 막 갖다가 이게 이중잣대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이 문제가 되니까 네. 홍준표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거 문제 아니야? 홍준표 막 폭로하고 문제 아니야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야당 의원이 그 정도 말도 못하나? 그러니까. 아니, 뭐, 야당 의원이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이렇게 대답. Why not 아님 말고에. 그치? 우리 팟캐스트에서 이 정도도 이 못하나? 정도 못하나? 고발해, 님이. 이 정도 못하나? 팟캐스트에서? 자, 챕터 3. 자, 하나 더 보자. 2011년 7월에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홍준표는요, 사무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러 했습니다. 그가 당연히 유승민, 원혜룡, 남경필 등 최고위원들은 이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에 홍준표는 아니 당대표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사무총장을 당대표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가지고 인선을 해라 요구하는 게 이게 옳은 거야? 라면서 자기 고집을 관철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확하게 시계를 딱 1년만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2010년 7월 당시에 당대표 우리 안상수 대표는 보은선수요? 역시 자기 사람을 당직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이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홍준표였습니다. 홍준표는 일종의 당직 매수행이다. 당원 당규 위반이다. 라면서 강력 반발하는 건 물론이고요. 회의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옛날 야당 시장에 하던 비주류를 내가 지금부터 해보겠다. 라면서 반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니 1년 전에 이렇게 거친 야수 같은 사람이 1년 만에 처지가 바뀌니까 180도 달라졌죠. 바뀌었습니다. 안상수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상수가 사무총장할 때는 자기 사람 앉히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지가 사무총장하니까 야 사무총장이 당연히 앉혀야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준표형 상수형한테 사과는 하고 이런 얘기인가? 안 되니까 사이 안 좋아 거기. 요번에 그래가지고 경남도지사 그래 그랬잖아. 사이 안 좋아. 야, 챕터 4 또 있어.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우연히 형이 봉하마을 내려갔을 때 네. 아망공이라고 전라 까대든 게 바로 홍준표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회자되는 노무현 특집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인데 이렇게 노무현을 공격한 홍준표는 이명박의 내곡동 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자, 노무현의 사자가 아방궁이면 노무현 사자에 들어간 돈보다 20배 돈으로는 20배 더 들어갔고 면적으로는 2배 가까이 되는 내곡동 사자는 거대 초수포 울트라 빅빅빅 아방궁이 되겠죠.
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은 실거래보다 싸게 사고 청와대는 비싸게 그런 있었잖아. 돈 왔다 갔다 했다 뭐 얘기. 무진한 거? 그러니까 무진하게 말하지 맙시다. 그걸 말하지 않아도 돈하고 이 면적만 따져도 이명박 내곡도 사실이 훨씬 아방궁이야. 그럼요. 그런데 노무현 일 터졌을 때 그렇게 아방궁이라고 난리쳤던 홍준표가 이명박 아방궁 터졌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청와대 사저 논란은 당에서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 논란도 참모들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구를 하면 만나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참모들의 실수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요 이게? 노무현을 융단 포격, 그것도 직접 겨냥해서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발언이죠. 거기다가 노무현의 아방궁은 노무현 잘못이고 이명박의 아방궁은 참모들의 잘못이고 꼬리 자르기. 이렇게 해서 물타기 했다는 거죠. 이게 늘 이렇게 이중잣대 최고봉이 홍준표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중잣대는. 그다음에 여기 막말 말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 정치인에서 자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다. 생각 없이 너무 함부로 합니다. 홍준표의 말은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3개월 된 시점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2003년 5월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은 경제 잘 되게 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경제가 나빠야 여당표가 떨어지고 야당이 잘 된다. 브라보. 야,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할 말이야? 신경 쓸 필요 그러니까 없대잖아. 대한민국 경제는 망해도 이제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지. 야, 그러니까 야당은 민생 경제, 서민 경제, 국가 신인도 그다음에 뭐 나라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서민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가 당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권 10년 동안 내내 발목잡이 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실수라고 칠 수가 없다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야.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1년 2월에는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거 입지 선정 논란이 있었죠. 이걸로 해서 MBC 라디오 지금은 JTBC 사장으로 가 계시는 손석희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후보가 다 공약 냈는데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다 지켜졌냐?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 공약 왜 내, 그러면? 무성령이 이런 얘기도 또 한 번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약을 뭐하러 하나? 이런 이거는 말실수로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성이야. 기본 생각. 이 양반이 집권당 최고위원이잖아. 이걸 어떻게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볼까요? 그해 7월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고 얼마 안 된 자리에서요. 민주당의 우재창 의원이 그 삼화저축은행 그 로비 자금 그 한나라당 그 전당대회로 유입설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때 한 여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영수 씨에게 돈을 받았냐? 라고 물으니까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왜 물어? 너 진짜 맞는 수가 있어. 기자한테 이렇게 막말했다는 거죠. 참 대단하다. 이게 여성 기자였기 때문에 여성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 이게 한 번이냐? 아니에요. 홍준표 여성 비하 발언 또 있습니다. 2009년 4월에는요. 민주당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걸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보든지 배지 떼든지. 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가 홍준표의 말입니다. 말의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도로에서 차 몰고 가다가 여자 운전자 실수하면은 집에 가서 일하라! 이러면 아니 밥해. 저희 소뚜껑 운전이나 지금 그런데 김여사 이러면서 그 급이잖아 지금 이게.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표 최고를 지내고 대표까지 한 사람. 정치는 결국에는 이제 종합 예술이고 말의 향연이죠. 정치인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고 말로 끝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치인에게 말은 중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용민이 형 나왔을 때 몇 년 전 발언 또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홍준표는 설화로 자기 자신을 이토록 깎아내릴 수 있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를 조롱하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뭐 준표형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사준표, 별내준표, 네. 사실상 준표, 무승부준표. 꽃보다 준표야? 식사준표 뭡니까? BBK 공방 당시에 기자들이 BBK 의혹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답변하는 게 부실하니까
집요하게 추궁을 해요. 대답을 점점 못하고 궁색해지니까 우리 준표 형이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했어요? 네. 식사했어요? 밥이라고 계속 말을 돌린 것을 네. 비꼰 겁니다. 그 별리 준표는 뭐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국감장에 출석하면서 전경 4명을 배치한 적이 있어요.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 신공안정국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표 형이 에이, 이걸 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붙여진 별명이고. 그럼 사실상 준표는 뭐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졌잖아요. 예. 그 투표율 안 넘어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상 이긴 거라고 계속 준표 형이 얘기했죠. 예. 그것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고. 이게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정신승리인가? 사실상 승리. 요거 말 나왔어. 이 박사 새끼. 이것 때문에 저번에 이 작가가 사실상 김호준을 넘어섰다. 이런 말 해가지고 또 욕 개쳐먹었잖아, 이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하려고, 홍준표 조롱하려고 그때 말한 거잖아. 아니, 결국에는 사실상 승리라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호준 팬 여러분들,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삭제해도 되는데, 저기, 바이블에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삭제를 하겠니, 얘가? 그 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저기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를 안 돼서 이제 통과 안 된 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졌죠. 근데 우리 준표 형 다른 지역에서 승리했으니까 무승부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무승부 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요. 이렇게 홍준표를 우리가 희화시키는 건 아니잖아. 우리 팩트를 전달하는 건데 저쪽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은 별명을 가져가면서 호감으로 바뀔 수가 있다니까, 잘못하면. 야, 요새 저기 고승덕 봐봐. 아니 승덕이 형 말고 인재형 대놓고 피닉스라고 얘기한다니까. 피닉스. 야, 봐봐. 이인재, 정몽준, 고승덕.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미안하다. 야, 근데 그 초상권 가지고 걸 것 같아. 요새 뭐 그 스티커도 나왔더구만. 내가 초보 운전이라 미안해. 기차에게 미안하다. 승덕이 형이 법 잘 알아요. 그거 만드신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언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덕 불감증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검사 시절 홍준표 씨가 1994년 11월부터 95년 9월까지 안기부로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 직책금 385만 원이 서울지검과 안기부의 이중으로 준표 형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당시 홍준표 검사가 몰랐을 리가 없죠. 내 계좌로 돈 들어오네 몰라 이거. 이거 뭐야? 그럼 피에트로라면 강직한 피에트로라면 당연히 반납이지. 이 돈 왜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꿀꺽. 이 돈을 챙겼다가 나중에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했어요. 그리고 국가는 홍준표에게 부당 지급된 385만 원을 돌려달라고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항소심 모두 패한 홍준표는 결국에 이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항소도 합니다. 했고.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중 지급될 당시에 알았잖아 자기가. 네. 알았는데 반환하지 않은 것도 역시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대처. 그렇죠? 또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도 문제였고 더 문제는 뭐냐. 부당한 이득인지 알았으면서 재판에 항소까지 했던 거. 못 돌려주고 했던 거. 이것도 웃긴 겁니다. 아니 게다가 자기가 신분이 검사 아니요? 법을 지킨다는 검사가. 그러니까 이건 도덕성의 문제라는 거죠. 자, 홍준표가 말이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사면복권. 네. 그 왜 사면복권이 됐냐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홍준표는 자기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간 것을 DJ의 정치 보복이라고 그랬어. 그래? 자신이 잘못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몰고 갔단 말이죠. 이건 아주 잘못된 건데. 벌금 500만 원. 그렇죠? 선거법 위반해서 벌금 500만 원 선고해서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합니까? 네. 그래서 의원직 500만 원 받아서 의원직 상실합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자신해져서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는가 해서 수사와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선거 처음 치러봐서
잘 몰랐다. 내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홍준표 검사할 때도 그랬는지. 홍준표 검사할 때 초범이 와가지고 검사님 제가 초범에서 처음이어서 몰랐어요 하면 다 봐줬나? 이자 너 이번에 걸리면 그렇게 얘기해. 제가요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니 음주운전에서 제가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지 법에 써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소주 5잔 간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럼 봐주나?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저 검사 출신이 할 그런 변명 아니다고 보고 100번 양보해서 홍준표가 그럴 수도 수 있다고 있지. 칩시다. 예. 나 몰랐으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DJ의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치사한 짓입니다. 우리가 DJ 특집에서 했었지만 DJ는 자기가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최후 진술로 내 꿈은 이 땅에 정치보복이 없는 것이다. 나로 마지막을 해달라. 그걸 유언을 남긴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가 정치보복이라 하면 그 말이 안 되죠. 정치보복은 누가 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했는 거고. 그렇죠. 또 홍준표가 형님으로 모시든 MB가 한 거 아니야. 어쩌고 지금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란 말이야. 이거 진짜 왜 얘들은 위기에 처하면 DJ를 부를까? 그러니까. 배트맨이요? 또 도덕성 문제 또 얘기할까요? 홍준표 조카가 말이죠. LH공사에 특혜로 취업했다. 이런 논란이 썰이 있었죠. 예. 근데 난 뭐 홍준표가 그 정도로 양아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인사청탁이나 하고. 인사청탁하면 정말 양아치지. 그건 아니라고 보고. 홍준표 조카가 뭐 공부를 잘해서 LH 들어갔겠지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래서 이건 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도덕성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정치인 시절 홍준표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계속 3선 4선 의원 하다가 2012년 총선에 떨어지지. 2012년 총선에 떨어지고 도지사 보궐선거. 두관이요? 경남도지사. 에이씨.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홍준표 욕하다 김두관 욕하게 생겼어 지금. 두관형이 내팽겨 치고 나가버린 보궐선거에 가서 당연히 당선이지 뭐. 그렇죠? 당연히 당선되고 이번에 또 재선까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너무 당연히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이웨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사태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 2월 26일에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발표됐죠. 이에 2013년 4월 6일에 박석용 보건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등 2명이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 있는 통신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것을 비롯해서 많은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에 2013년 4월 23일에 진주의료원 노사가 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예를 합의하고 한 달 동안 뭐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2013년 5월 29일 결국에 진주의료원은 폐업을 하게 됩니다. 2013년 5월 29일 오전에 경상남도는 적자 누적과 기득권만 유지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을 발표한 뒤에 이게 언제 자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환자들이 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진주의료원 폐업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203명 가운데 36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3명은 진주의료원에 사망을 하고요. 23명은 강제로 병원을 옮기거나 퇴원 당한 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폐업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되는 거죠. 이후에 보건의료 노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환자들의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환자들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옛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상남도 서부청사나 진주보건소를 이전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진주의료원을 없애고 보건소를 거기에 넣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시의원 당선인 6명이 진주보건소 이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꾸준히 재개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를 도에서 밝힌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공공의료냐 재정 확충이냐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여기에 관해서 당시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에게 준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상남도 전역에서 홍준표 지사를 소환 혹은 퇴진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그래서 주민 소환 운동도 시작이 됐죠. 결국엔 국정조사까지도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늘 이 작가가 얘기하지만 국공립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따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적자라는 것이 대부분은 착한 적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익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을 계측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총 손실액이 1363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63.7%인 881억 원이 착한 적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착한 적자는 뭐냐? 필수 의료 수행,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민간 병원이 꺼리는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거, 사회 취약계층 진료, 적정 의료, 정책 행정 의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의 폐업이나 해산을 하려면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환자 전원을 어떻게 조치할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만 안 들어, 홍준표. 내 마음대로 막 하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얘기 들어오면 홍준표 지사는 복지인권 이런 데서 전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아까 왜 착한 적자라 했잖아. 네. 이재명 성남시장 나왔습니다만 당연히 적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정반대지. 이걸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여서 적자니까 그렇죠. 없애야 된다. 네. 그런데 봐요. 이재명 시장은 이런 거 하면서도 성남 빚구덩이에 있는 성남을 다 살려놨어. 홍준표 경남 가서 뭐 하는데? 능력의 문제인가? 뭐 했냐 말이야. 생각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입으로 나누지 않아야 될 사람을 모사하면 입으로 나누고, 거다가 또 요나 씨 인터뷰까지 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박사님?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말이 가장 인상에 남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얘기에 1995년 8월 31일에 주간조선 기고문, 아까 이 작가가 생략하면서 읽은 내용 중에 홍준표 씨가 이렇게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란 국민을 바르게 인도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국민을 바르게 인도한다. 정치라는 것이. 대의 정치 그렇게 여기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면은 대의 정치에 어긋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의 정치의 기본은 국민들 대신에 정치해줄 사람 뽑는 거거든요. 국민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의 심부름꾼 뽑는 겁니다. 근데 국민을 바르게 인도한다 라는 발언을 홍준표 씨가 했네요. 정치인은 국민을 인도한다? 정치인은요, 국민들이 뜻하고 바라는 바 정치를 대신해주는 심부름꾼입니다. 이런 사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표 씨 삶을 쭉 보다 보니까는 드라마에 나올만 하네. 어쨌든 어렵게 살아와서 나름대로 사회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또 보면 내부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갈등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도 먹고 외롭게 살아온 사람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에 대해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욕을 하는 거고, 리즈 시절을 기대했던, 착각을 했던, 윤색된 드라마를 갖고 믿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홍준표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주 꼴통들보다 낫다. 저희가 이 방송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홍준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사가 돼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아마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사람의 몸을 지키기 위한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 다짐, 자기 선서를 통해서 자기 결심을 가지고 평생을 봉사 내지는 그것을 권력화시키지 않고 사는 그런 자기 다짐을 위한 선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법조인이잖아요. 법에도 이게 있습니다.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에 불리는 디케라는 상이 있죠.
눈을 가린 여신이 한쪽은 저울을 들고 있고 한쪽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 홍준표 씨는 아마 그 저울에는 자신의 욕망을 담았었고 그 칼은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거란 생각 안 하고요. 힘이 있는 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좋게 쓰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냐라는 것을 홍준표 씨가 분명히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는 게 퍽퍽해서 눈썹 문신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뭐 됐잖아. 이제 도지사 됐으니까 더 욕심내지 말고 도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홍준표 특집을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홍준표에 관한 잘못된 정보, 잘못 알려진 진실들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했다고 보고 아까 세작이 말이 통하는 보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에 들어간 사람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말이 통하면 새누리당에 들어가질 않아. 자세한 얘기 정배영한테 물어보세요. 정배영한테 물어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앞으로 잘못된,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면 또 한 번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 방송에